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정책위 수석부회장 장정수연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차 민주평화당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님께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의원총회를 갖습니다. 제62차 민주평화당 의원총회 계획을 선언합니다. 네, 다음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체육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바로 이하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국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리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의사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대회는 아니고 상임위 위주로 의사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기재위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계획서 채택이 있었고 또 10시에 사교특위에서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사교특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참석하지 않은 또 발족자리 사교특위 회의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또 2시에 정개특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속하게 회의에 대해서 각 당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조기에 정상적으로 국회가 조기에 운영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 희망합니다. 정부는 어제 국내산 쌀 5만 톤을 세계 식량교회 WFP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북한은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식량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 지원이 절실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적게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나아가 꽉 막혀버린 남북관계 돌파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량 지원과는 별개로 우리의 안보는 확실해야 합니다. 북한 어선이 바다를 유유히 건너 삼척항에 정박한 것을 평범한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할 때까지 우리 군은 너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의 경기의 실패입니다. 지난 2015년 이른바 노크 귀순이 발생했을 때 국방부는 예산 부족만 탓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 국방 예산은 43조 1,50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8.2%나 늘어난 46조
7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4년간 160조,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의 10분의 1가량을 모두 국방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천문학적인 돈은 모두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현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안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대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의 안보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어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로 확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2.1%로 전망을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가면 실제로는 2% 달성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만 불 소득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발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경제 관료를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의 전환을 통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명백한 혐오와 차별 발언입니다. 또한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한국당 의원들부터 세비부터 반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용 대표님 논의하겠습니다. 국회가 실정전제에 대해서 임계점을 넘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울분 속에서 청와당 생기고 나서 선거제 개혁에 이어서 국민적 반응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우리가 들고 나온 국회의원 소환제, SNS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론조사에서 100명에 80명이 국회의원 소환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헌법에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자체 징계 말고는 대통령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법관도 탄핵하는데 국회의원은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국회의원 소환제 이슈를 우리가 하반기 전국에 초점으로 핵심으로 삼아서 앞장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는 시민 주권 소멸 상태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300명 국회의원에게 위임했는데 이 국회가 6개월째 식물이라면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주권 소멸 상태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대안으로 우리가 상시국회 설치법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되면은 만일 상시국회 설치가 되지 않으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돈 받느냐 세비 받느냐는 것입니다. 회기 임금제라도 도입해야 합니다. 회기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놀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놀면 임금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시국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회기 임금제를 도입하든지 국민의 분노의 핵심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연구원 주최로 월요일날 국회의원 소환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각 진당의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현수막을 개청하고 서명운동을 준비해서
국회의원 서명,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운동을 시민사회와 함께 벌여 나갔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장경환 의원님 모두 발언 주시겠습니다. 네, 국회에서의 경제 청문회 아닌 학계 중심의 국민경제 대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에 매몰되었던 한국당이 일부한 경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땅히 열려야 할 국회인데 사전 조건 논의하는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꼴사나움이지만 한국 경제의 현 좌표가 너무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진단해 향후 올바른 경제 정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마디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한 국민 경제 대토론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왕 개최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학계가 주관이 되는 형식으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는 개원 즉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그리고 추경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경제 관련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가지 주장에 대한 원거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이나 투자, 소비, 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가 빨간 경고등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6, 4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 0.4%로 변명 필요 없는 경기 침체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를 반영해서 세계 3대 경제 전망 기관 중 하나인 피치가 금년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저 자신은 원내대표를 할 때 몇 차례 연초부터 이 금년도 우리 경제가 2% 성장을 달성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제기구나 여타 경제 전망 기관들도 앞으로 하향 전망 조정이 잇따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또한 기업재무가 금년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0.5조 5천억 원이 감소되었고 진도율로 보면 3.9% 하락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도 초과 세수가 25조 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이미 작년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가 급속한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국민경제 대토론을 더 늦기 전에 개최해야 하고 정부 여당은 여기에 즉시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왜 국회가 아니고 학계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토론은 통상 여야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이 추천이 되고 또 그러한 토론자들이 토론한 결과는 찬반이나 또는 긍정 부정의 평행선을 달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여야 각 당은 자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의 주장만을 경광부해야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결국 이 토론회 자체가 또 정쟁으로 연장이 됩니다. 국민들은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쪽의 입장만을 그대로 믿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학계가 중심이 되어서 전문가를 토론자로 내세워서 이 국민경제 전체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토론의 시기의 문제입니다. 여야 모두 국회 개원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비록 그 처리하는 사업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추경 예산 처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6월에서 7월, 8월은 추경 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정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예산 당국은 현재 이미 밤을 새워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느냐 마느냐 여부가
내년도 예산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또한 그 4월까지의 세수 진도와 하반기 경제 전망을 보면 내년도 확장 예산 편성 여력은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녹록치 않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확장 재정 여력이 생겼다고 주장했죠. 그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좀 낮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몇 프로인가 보다는 확장 재정을 쓸 여력이 있느냐 여부는 현재 향후의 경제 전망이 어떠냐, 그리고 이 경제 전망에 따르는 세수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중장기 재정 지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지고, 이러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해서 확장 재정 여력을 쓸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기준 연도를 변경한 그 시계열 조정이라고 합니다만, 그 전문용어로 이런 기준 연도를 변경해서 GDP 국가 채무율이 다소 낮아졌다고 해서 확장 재정 여력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원 즉시 추경과 시정 연설을 하고 국민경제 대토론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놓고 추경 심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추경 심사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가 아닌지. 끝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결국 6월이나 7월 초에 추경 심사를 하게 되면 결국 내년도 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 예산 국가재정에 따르면 9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 심사를 국회에서 좀 늦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 기간이 늦어지는 만큼 국회에서 추경 심사 의결을 할 때 내년도 국회에 대한 그 정부의 내년도 예산 제출 시기를 우리가 추경 심사가 늦어진 만큼 또 예년에는 10월 2일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달에 9월 달에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 심사를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심사가 늦어진 만큼 국회에 대한 정부의 예산 제출 시기를 연기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자체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윤영민 정책위원장님 모두 말씀해주시죠. 다시 한번 우리 국회 정상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거대 양당이 공정만을 거듭하는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기치를 든 당이 저희 민주평화당이었음을 거듭 한번 다시 밝혀드리고요. 이제 저희 당에서는 국회가 정상화되게 되면 법안 처리 문제, 그리고 추경 예산을 위한 진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4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첫째, 민생 법안에 대해서 방역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민생 법안이 상가 임대차법, 소위 백년가계 특별법이라고 있다죠. 농업 분야 미세먼지 4법, 노인 일자리 지원법 등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나 활력 근로자 대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당 입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치개혁 관련 법안입니다. 패스트트랙 3법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면서 국민 소환제 도입, 그리고 일명 손해용법이라고 얘기하죠.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및 국정조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항상 약자, 또 소외계층, 또 차별받는 지역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 번째 그런 지역 발전 관련 법안들도 저희 중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발전 기부금법, 대중교통 육성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등을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5.18 관련 법안입니다. 여야 사당이 발의를 했지요. 그런데도 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상훈법, 5.18 진상규명법, 정보통신법 등 그런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변 의원님 모두 가지고 있으시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정적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보수적인 국제기구인 IMF나 세계은행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확장적 재정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미국처럼 달러를 기축통화로 갖고 있어서 필요하면 언제나 달러를 찍어서 세계에 돌릴 수 있는 나라는 국가 채무가 136%가 되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의 국가 채무가 233%나 되는 것은 초고령화된 사회에서 일어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통일을 위한 대비 등으로 가능하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채무 40%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향후 전망까지 고려하면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로서는 경제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확장적 재정을 해도 엉뚱한 곳에 쓰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IMF 같은 보수적인 국제기구들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권고한 것은 재정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와서 내수 총 소비를 늘린다는 전제하에 그런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40% 정도 내기 때문에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총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산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10% 남짓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금을 쓸 때 승자 독식의 정치하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 기존의 힘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세금이 쓰여지는 현실에서 세출은 양극화를 해소하기보다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금 세출 합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10%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간접세 비중이 높다 해도 소득세 등 직접세는 누진세 체제여서 세입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소득 재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출 과정에서는 소득 역진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확장적 재정으로 잡은 것은 맞지만 예산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최소한 단기간에 20% 정도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확장적 재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촉구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현금급여는 지방 매칭을 없애십시오. 중앙정부가 사업단위로 시행하는 국가보조사업을 대폭 줄이고 소득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현금급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이런 획기적인 양극화 해소 조치 없이 만연히 예산을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정부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유성유관 대표님께서 위원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